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강 나이저강 연안의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강의는 서부아프리카의 고대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강의 내용은 서부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역사와 함께 나이지리아에 관련된 어, 중세, 고대, 그리고 그 식민지배 이전의 시기에 어떤 왕국과 제국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라는 부분은 사실은 근현대사에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는 내용은 아마 해당 사항이 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관련이 좀 미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다 보면은 이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모르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죠. 면적도 크고 민족 집단의 수도 많죠. 영국이 식민 지배 하에 이런 나이저강 유역의 왕국과 제국을 하나의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떤 역사를 모르면은 현재의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의 어떤 지역 기반한 정당, 그다음에 어떤 민족 집단에 기반한 정당을 이렇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전혀 동떨어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나이지리아 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크고 민족 집단의 수가 많고 워낙 정치 체제가 뭐 여러 정치 체제가 나오면서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용을 갖다 일괄적으로 정말 방대한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자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어떠한 자료는 이렇게 썼고 어떠한 자료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지리아의 역사가 중세 고대는 물론이고 근현대사의 역사가 일맥상통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이 부분을 지금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지금 뭐 단실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마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계속 반복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좀 캡처해 가면서 내용을 어, 좀 충실하게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지식과 정보를 좀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3강 오늘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서 좀 내용이 많아서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서 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깊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쌓여야만 어,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부아프리카의 국가명만 보아도 전혀 동떨어진 국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찾아간 경우도 있었고 또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감안해서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이 사실 뭐 나이저강 연안의 왕국과 제국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서양 연안의 왕국과 제국,
또 나이저강 연안의 국가들, 왕국과 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은 왕국이고 어떤 것은 제국이냐, 또 어떨 때는 왜 국가로 표현했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보면은 국가로 되어 있고요. 어떤 기술을 보면 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진시황의 중국의 진나라의 체제를 따라서 복속된 국가가 있고 조공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표현은 현대 그 근현대사와 좀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를 용이하게 돕기 위해서 국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이제 중세 이후에 떤 왕국과 제국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 지도를 좀 참조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서아프리카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 먼저 보면은 세구라는 지역이 나오고 콩이 나오죠. 아시안티 왕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르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요, 베닌, 베냉 그다음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모시 제국이니 하우사랜드니 만푸르시 왕국이니 다곤바 왕국이니 이런 왕국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나이지리아 역사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역들이죠. 이건 고대사에서 이미 다뤘었습니다만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넨부르누 왕국은 우리가 중세 역사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역사를 보면 나이지리아와 관련된 역사를 보면 아시안티 왕국, 다오메이 왕국, 그다음에 오요 왕국, 하우사 왕국, 베냉 왕국 이렇게 어, 어, 볼 수가 있겠죠. 또 카노 하우사 왕국도 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엘미나와 이제 지역들이 보세요. 엘미나가 나오는 것은 기니아만 연안에 포르투갈이 최초로 설치한 무역 기지이면서 전진 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뭐 그 이슬람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서아프리카에 그 하우사 카노, 송가이 팀북투까지 보르누까지 내려온 게 보이죠. 그다음에 누페, 모시, 오요, 아산티, 베냉 이런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골든 코스트, 아이보리 코스트, 슬레이브 코스트, 그다음에 뭐 윈드워드 코스트 이렇게 보이죠. 이건 포르투갈이 이 코스트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요 내용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왕국과 도시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이고 지금 서아프리카를 보면 송가이와 보르누, 카넴이 보이죠. 근데 기니아만이라를 보면 오요와 베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명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또 보면은 기니아만 연안을 보면 나이저 강유역을 보면은 노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카노니, 뭐 카치나니, 뭐 다로안, 뭐 이런 그 하우사 도시 국가가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페, 베냉, 그 다음에 이보우쿠에라는 지역이 예, 이것도 보면 오요와 베냉이 보이죠. 예, 이런 것들 보이고 왼쪽에 보면은 모시, 만푸르시, 다곤바 이런 지역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그 그 위에 이제 송가이 왕국과 하우사 도시 국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시안티 왕국 아보메이가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베냉, 이바단, 그다음에 소코토, 카노, 그다음에 뭐 그런 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다음에 대서양 연안은 뭐 푸타토르와 푸타잘론이 보이고 세부 왕국이 보이죠. 투콜로로 제국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슬람이 어떻게 전파와 영향을 주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기냐만 여러분 베냉 왕국이 보이고요. 보르누, 이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시 왕국도 보이고요. 엘미나, 포르투갈 점령지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카치나, 하우사 도시국가와 카치나도 보이고, 또 누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죠. 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있었던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보면은 먼저 아칸족, 그다음 요르바족, 에도, 이보, 하우사, 모시족, 만데족 이렇게 종족 집단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들로 보면은 뭐 베냉 왕국이니, 그다음에 뭐 이페 왕국이니, 그다음에 에베 왕국이니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도를 좀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18세기, 19세기
봤던 지도하고 좀 똑같은 지도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어, 지금 현재 뭐 7번, 13번, 8번, 14번 같은 거 볼까요? 7번 같은 나라는 아산테, 13번 같은 나라는 다호메이,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오요 왕국이죠. 14번 같은 경우는 베냉 왕국입니다. 이런 왕국들이 나이지리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북쪽으로 하면 하우사 도시국가가 또 보이죠. 3번, 4번 같은 경우도 모시다곤바, 그다음에 4번 뭐 곤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도 역시 1번은 반바라 왕국이었고요. 2번은 뭐 팀북투의 파샬릭이라는 그런 왕국이었죠. 예, 나중에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도 10번은 뭐 푸타토로, 11번은 푸타잘론,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뭐 템. 자, 마그레브 사하라 지역, 수단 지역 그 내용 보이죠? 여기도 지금 보면 아까 보았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요르바와 아칸족, 만데족, 월러프족, 하우사족 이렇게 이런 종족들이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민족 집단이었다.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지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 아마 확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지도를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지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PPT에서. 그런데 이걸 두 개 동시 놓고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면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걸 뭐 캡처를 해 놓으셔도 좋고 어쨌든 지도를 보면서 내용을 좀 보면은 상당히 겠죠. 네. 자, 보면은 13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말리 제국이 몰락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 지역은 여러 개의 작은 왕국과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죠.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하에 정착하게 됩니다. 타크루루족 같은 경우는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 집권화된 만대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만대 국가는 만대족의 국가는 800년경에 세워졌고 가나와 함께 무역에 종사했었죠. 그래서 1250년경에 말리 제국에 흡수 통합됩니다만 1300년대 후반에 다시 출현하게 됩니다. 말리 왕국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1360년경에 세워진 졸로프족의 월러프 역시 강력한 무역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700년대 이후에 마우레타니아로부터 플라니족이 남쪽으로 계속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데오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죠. 그래서 월러프족의 땅, 타쿠루루, 문두와 반복, 이게 금 생산 지역이죠. 나이저강의 마시나, 세구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푸타잘론으로 알려진 지역, 그런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도 이제 좀 유념해서 좀 보면서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예. 1400년대 졸루프족은 많은 소규모의 왕국을 세우고 후에 웰르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유럽, 아랍화된 베르베인과의 교역을 하죠. 그래서 1550년 월르프 제국 분열되었고 카요르 지역, 왈로 같은 지역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대서양 교역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유럽인들이 기니만에서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세력을 성장하죠. 그래서 맨데와 템네 같은 이게 이제 왕국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소규모의 추장들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을 단위 규모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500년경부터 마루타니아에서 마라부트는 이제 무슬림 선생님이라고 하고 무슬림 성직자 이렇게 부르죠. 이슬람을 받아들인 플라니족과 투클로르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바라족 국가가 세구에 건설되죠. 그래서 1591년 송가이 제국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비무슬림이었던 반바라족은 베르베르족이 송가이에 정하고 그다음에 600년경에 플라니족 입자들과 함께 나이저강 근처의 세구에 그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는 이제 월러프족이 이제 어떻게 그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지 이제 월러프족의 국가 건설을 보면은 왕국을 보면은 왈로, 카요르, 그러니까 세네갈 지역의 주로 왕국입니다. 그다음에 뭐 디올라 이런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4, 16세기에 세네갈에
위치했던 월러프 제국들은 1200년 경우에 이제 직후에 건설된 이제 왕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겸하는 부르바라는 왕이 통치했고요. 그다음에 14세기 위성 국가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카이로가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러프 제국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의 왕국이나 제국으로 통합되진 않았고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개의 왕국들이 모여서 월러프 왕국이다, 월러프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5세기에는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 세레르족이 지배하는 시네와 솔룸 같은 소국들도 있었고요. 1440년경에 포르투갈인이 진출하자 처음에는 무역 상대국으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역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엔 정치적 동맹국까지 발전합니다만 역시 포르투갈은 야욕이 따로 있었죠. 침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노예무역에 종사하게 되죠. 예. 어쨌든 그 당시에 포르투갈인이 적은 기록을 보면 올라프 왕국들은 매우 진보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귀족, 자유인, 또 직업 계급이 있었다. 노예 등이 있었다. 이렇게 계급이 발달했다고 적고 있어요. 1556년에 카유레의 귀족들이 웰로프 제국을 등지고 이제 세네갈 해안 지역에 다시 독립국가를 건설하죠. 그래서 이제 월로프 왕국들이 이제 해양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아까 지도도 좀 보면은 그 지도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 월러프 왕국들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분열하죠. 그래서 북쪽의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역상 또 아니면 이주하여 정착한 마우레타니아의 플라니족 또 아니면 마라부트가 이슬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1652년 월러프 왕국은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무슬림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부트와 플라니족이 아, 월러프 왕국에서 푸타토르라든가 분두, 반북, 카소, 푸타잘론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이슬람이 전파되죠. 팀북투를 점령하고 있던 모로코 이제 뭐 송가이 왕국이 무너진 얘기를 했었죠. 그때 모로코인이 월러프 왕국에서 세구에 이르는 교역로를 따라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구가 월러프와 연합하기 위해서 남쪽과 서쪽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수많은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토착민들과 대립하며 긴장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푸타토르의 무슬림 성직자였던 나시르 알딘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하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하드는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금광 지역에서 젠네까지 이어진 무역로에 있었던 아칸숲의 북쪽 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콩이라는 불리는 디올라족 왕국이 또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도 이제 17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그 국가들이 보이죠. 여러분 그 왼쪽에 보면은 지금 설명했던 월러프족의 국가들이 왕국과 제국들이 보이고요. 왕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왈로, 카요르, 졸로프, 시네, 살룸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푸타토르와 푸타졸론에 보면은 이슬람 국가가 보입니다. 이게 지하드, 플라니족의 지하드를 나중에 이제 뭐 일으킨 국가들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은 반바라 왕국이 보입니다. 카르타와 세구라는 지역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항상 놓고 공부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1700년대 그 비무슬림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무슬림 플라니족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지하들을 일으켰다 그랬죠. 첫 번째 플라니족 지하들은 푸타잘론, 두 번째는 푸타토르에서 발생했고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았던 울리 분두 왕국이 보였다 그랬죠. 네, 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나이저 경량에는 반바라족이 세구를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하죠. 또 다른 반바라 왕국인 카르타가 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바라 왕국은 세구와 카르타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구가 먼저 세력이 강력했죠. 근데 투아레그족이 팀북투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파살락이란 뭐냐면 파살락이라는 그 모로코의 그 이제 식민지가 됐던 송가이 지역이죠. 이 모로코가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 파살릭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이제 송가이를 침략한 다음에 세운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나이저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디울라족이 콩을 아까 이제 세웠다 그랬죠. 이제 상업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산테 제국과 경쟁 관계를 벌이게 됩니다. 또 이 지도를 좀 볼까요? 1801년부터 1860년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왼쪽에 월로프 제국이 보이고요. 그다음 푸타투르와 푸타잘론의 이제 이슬람 국가가 보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알하지 우마르의 이제 지하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 이슬람 마시나 국가가 또 보입니다. 또 세구를 중심으로 했던 반바라 왕국이 지금 줄어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에 서아프리카의 대서양 지역에서 반바라族인 카르타와 세구의 세력이 가장 강력했다 그랬죠. 어쨌든 어, 그 지하드가 진행되면서 투쿨로라 만디카 제국이 이제 출현하게 됐다 얘기했고, 푸타토로에서 이제 출신이었던 플라니족이죠. 세쿠 아마두가 이제 마시나에서 지하드를 선언하고 다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마시나에서. 그래서 이쪽 지역은 뭐 대부분 비무슬림이었죠. 자, 마시나는 복지국가라고 해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1862년에 알하지 우마르가 이제 마시나를 흡수통합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1852년에 이제 티자니 분파인 무슬람 알하지 우마르가 이제 푸타토로에서 지하드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큰 넓이의 이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1860년에 투콜로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나이저 유형의 국가를 볼까요? 그 기원전 500년부터 1400년 베넨과 나이저 삼각주. 이제 보면은 나이저,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나이저 강과 베누에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나이저 삼각주까지. 그래서 보면은 노크 문명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페, 베냉, 이보우쿠에가 보입니다. 오유 왕국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의 역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1402년까지 노크 문명이 고대 이보우쿠어, 이페, 베냉에게 뛰어난 테라코타 청동 예술 작품을 제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노크의 철기 문명은 뭐 기원전 50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우쿠의 지역에 주변된 철기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840년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페 즉 요르바족이 세운 이페에도 600년부터 700년경에 나왔습니다. 베냉은 1300년 이전에 에도족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페와 베냉은 사하라를 관통하는 무역 거점의 중요한 이제 끝지역이죠, 이게. 그래서 구리, 상하, 후추 등을 교육했다 이런 얘기. 1300년에는 이페가 가장 번영을 구가했다.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남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요의 요르바족이 세운 오요 왕국 같은 것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1300년에. 다시 한번 보면 14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보면은 베냉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요 왕국이 나타나고 누페 왕국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요족, 뭐 여기 보면은 뭐 요르바족 같은 게 보이죠. 요르바족 그 보이고요. 그래서 요런 그 지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세기에 이보우쿠의 청동 항아리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아주 왁스 제거 주조법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기술로서 이제 그 인정이 되게 됐죠.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페와 이보우쿠는 아까 앞에서도 계속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할 때 36개 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나이지리아. 그 주를 나누는 그 어떤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런 그 이제 역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우쿠의 청동 항아리 같은 것들을 유명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예술품도 아주 유명한 청동 예술품이 독특하죠. 또 이페에서 발견된 테라코타상 같은 것도 아주 유명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페 청동 조각상인데 뭐 다들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페 두상 조각들도 이제 발견된 당시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아주 정교하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1400년대 이전까지 이페, 베냉, 오유 왕국의 역사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베냉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 에오아리였는데, 이때 이제 에오아리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제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베냉이 포르투갈의 노예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1516년에 베냉이 이제 남자 노예 수출을 금지하게 되죠. 요르바족이 세운 오요 왕국 같은 경우는 누페 왕국의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페 왕국은 1500년까지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는데, 이 누페와 오요의 경쟁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나이저 삼각주에 있던 이조족이
왕국을 세웠습니다만 이 지역도 역시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00년과 1300년 사이에 왕국을 건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 왕국은 해안과 배후지의 무역을 통제했고요. 주로 옷감, 구슬, 노래, 야자유 같은 것들을 이제 내부 종족과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16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또 보면 더 좀 복잡해진 게 보이죠. 1730년대에 보면은 오요 왕국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르바 이제 왕국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저 델타 삼각주의 이제 이조족들이 왕국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보면은 좀 더 복잡하게 그 이제 뭐 누페 왕국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오메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오요 왕국이 이제 다오메이를 갖다가 정복한 그런 사례죠. 그다음에 베냉, 그다음에 나이자 삼각주의 내용. 지도를 좀 더 좀 자세히 보면은 베냉은 1600년대 유럽인 및 이웃하고 있는 왕국과 야자유, 상하, 후추 등을 교역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 최소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베냉의 도시와 왕국이 유럽인들과 독자적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 베냉 왕국은 전체적으로 힘이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요 같은 경우는 유럽인과 모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려고 남쪽까지 이제 세력을 확대하죠. 그 오유는 누페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 상태를 유지했고 이후 누페를 지배 정복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뭐 중앙 집권적 요르바 왕국이 출현했지만 오요가 역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요는 노예무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다오메이 왕국과 노예무역을 근간으로 했던 다오메이 왕국과 자주 충돌하며 경쟁하죠. 다오메이는 1600년대 말에 그 아자족이 세웠죠. 오이제국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노예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하지만 오유가 다오메이를 1748년 정복하죠. 그리고 오유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유 제국이 이제 1790년에 몰락하게 되죠. 다시 누페가 1791년 오유를 정복하게 됩니다. 1660년부터 나이즈 삼각주의 왕국과 제국은 노예무역을 했죠. 그래서 상업 패권을 위해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그러니까 상업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은 전부 다 나이즈 삼각주는 다 노예무역의 지역입니다. 노예무역을 했. 라고스 같은 지역이죠. 라고스는 섬이지만 노예무역의 전진기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01년부터 1897년까지 보면은 다오메이가 지금 1835년 보이죠? 그다음에 포르토노보가 중요한 항구였다. 와다도 코토노부도 마찬가지고 코토노우도. 그다음에 그 오요 왕국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오요 왕국보다는 작지만 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던 온도니, 뭐 이제분이, 그다음에 에가바니 이런 왕국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이저 삼각주의 왕국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소코토 칼리파테가 이제 그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1890년대 보면은 다오메이가 이제 세력을 좀 성장한 게 보이죠. 그다음에 왼쪽에 아산테 왕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요 왕국이 현저히 축소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바단 왕국이 다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키티파라보라는 또 왕국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소유의 기지들이 또 보이고, 영국이 또 아시안티 왕국의 이제 식민지를 건설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코토 칼리파테가 세력을 그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자, 지도를 좀 볼까요? 1800년대 베냉의 세력이 계속해서 약화됩니다. 예, 그래서 베냉이 지배를 받고 있던 도시 왕국들 중 이타라는 왕국들이 보이죠. 나중에 1897년이죠. 이때는 영국령 남부 나이지리아 이렇게 해서 통합됩니다. 그래서 1810년 지하드가 누페에서 발생했고 결국 소코토 칼리파테에 의해서 흡수통합됩니다. 1817년에 오요는 북쪽의 무슬림에게 일노렌을 빼앗기고 1818년은 다오메이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죠. 그러면서 제국이 붕괴되게 됩니다. 여러 요르바 왕국이 상업 지배권을 두고서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바단이라는 요르바 이제 왕국이 생깁니다만 후계자로 출현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1877년부터 1880년 사이에 이바단과 독립을 원하던 동부 요르바 왕국과 동맹을 맺은 아까 보았죠? 에키티파라포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죠. 다오메이는 프랑스에 정복될 때까지 1894년까지 이바단에 대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바단의 지배, 그러니까 오요 왕국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바단이 지배하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바단도 영국령 남부 나이지리아로 통합되게 됩니다. 다른 지도입니다만 이페 왕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1730년 그다음에 1800년대를 보면은 1800년대 이페 왕국이 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오메이가 세력을 갖다가 훨씬 성장한 게 보이죠. 오요 왕국이 다오메이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누페가 좀 줄어든 게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이페 왕국을 또 좀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니제르 삼각주의 북서부 지역,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북서부 오요 지방에 있는 이페는 가장 오래된 요르바족의 도시였다는 거죠. 한때는 강력한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초까지 왕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르바족의 신인 이파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의 출생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바족이 탄생 시작됐던 것으로 신성한 도시로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기원전 5세기의 노크 문명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조각상, 테라코타죠. 철기 문명이 이제 꽃을 피웠다. 이게 이제 노크의 문명은 이페와 베냉이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에서 나무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페와 베냉은 청동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각품, 종, 문, 기둥 등을 갖다가 청동으로 판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예. 12세기에서 13세기 초에 걸쳐서 이평왕국의 예술가들은 자연의 모습을 본뜬 모습이라든가 사람의 두상이라든가 뭐 테라코타 두상이라든가 청동 두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3세기에 번성했고 1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죠. 그래서 18세기까지 아주 뛰어난 청동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페는 역시 오바의 궁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바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죠. 그래서 평민들도 역시 큰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는 먹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믿었고요. 모든 축제 의식을 지금도 역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오니가 상징적 인물로서 왕으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세기 플라니 제국이 일으킨 제하드에 저항을 하죠. 이페 왕국이.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노예무역 통제권을 놓고 이제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1914년에 나이지리아 보호령으로 이제 이페가 이제 아이로린 그리고 요르바 왕국과 함께 베냉 왕국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나이지리아 남동부 지역에 있었다. 뭐 도시국에서 왕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다오메이로 알려졌던 독립국 베냉. 지금 현재 그 베냉이라는 나라는 다오메이라는 왕국의 그 왕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냉 왕국과는 베냉과는 그 지금 독립국 베냉이 베냉 왕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도를 베냉시티라고 불렀죠. 그래서 현재 나이지리아 에도 주의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지리아의 주도만 봐도 나이지리아의 그 서부아프리카의 고대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족에 의해서 9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출현했다. 그래서 14세기에서 17세기에 가장 강력했다. 뭐 아까 또 얘기했죠. 에우알의 통치 기간에 가장 강력했다.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했다. 그다음에 무역을 통제했다. 왁스 제거 주제법을 통해서 청동주물 같은 것들을 제작했다. 상하조각 전통을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바가 베냉의 왕이라 그랬죠. 실질적인 통치, 뭐 정치, 종교 통치자였습니다만 지방 분권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오바는 이페 왕국의 아들이었던 왕자 오란미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은 지방 정부에게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었지만은 지방의 권한을 주었다는 것. 그래서 베냉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1400년대 중반부터 약 200년간 가장 광대한 땅을 가졌다. 이렇게 언어는 비니어입니다. 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농민, 사냥꾼, 군인들 물론 뭐 통치자 계층은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나눴어요. 테라코타와 청동 유명하다. 그래서 판이란 얘기합니다. 청동 주종물로 만든 그 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각상, 뭐 반신상 이런 것들도 아주 유명하고요. 뭐 역시 구리, 후추, 상아, 소금을 교육했다. 노예도 뭐 중요한 거래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볼까요?
처음 베냉을 방문한 사람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베냉 시티가 매우 거대하고 부유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8에서 9km 정도 둘레가 방어벽 같은 것들이 있었다. 성벽도 있었고요. 그래서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냉 왕국의 청동 조각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총기를 들고 있는 포르투갈인 이런 짓이죠. 그래서 총기와 노예무역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그래서 이제 청동 조각상이 유명합니다. 이따 한번 볼게요. 포르투갈과의 교역 이후 노예무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무역이 중지되게 되면서 이제 활력을 잃게 됐는데 1800년 다시 또 재개하는 어, 재개하게 되죠. 베냉의 종교는 요르바족 종교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을 이제 자료를 읽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오사노부아와 그의 아들 올로쿠는 번영과 장수를, 오구는 농민과 사냥꾼 대장장의 신을, 오기우는 죽음을 가져오는 신, 에수는 사기꾼을, 그다음에 그 A라는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보았고요. 예. 그래서 신의 영역이 다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냉의 그 이웃 왕국들이 유럽과 무역을 통해서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베냉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식민 제국주의지 영국이죠. 쇠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결국 영국령 남부 나이지리아로 통합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영국이 이제 유명한 약탈 사건이 있죠. 비무장 통상사절단에 대한 학살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베냉 시티를 습격해서 많은 청동 예술품을 약탈하고 이게 지금 현재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냉의 청동두상이죠. 아주 유명한 정말 대표적인 그 아프리카 예술을 다룰 때 나오는 얘기죠. 독특한 그런 모습, 아주 정교하고 균형 잡힌 그런 어, 조각품 저기 청동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동 전사를 갖다가 이렇게 판 형태로 어, 모아놓은 것이죠. 베냉 왕과 포르투갈의 탐험대가 조우하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어, 담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다음에 오바 왕의 청동 조각, 오바 왕이 어떻게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말 타고 있었죠. 근데 이걸 청동 조각 판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이건 이제 오바 궁전의 지붕 모습인데 궁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병사와 뱀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술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냉 왕국이 어디 있었냐면 나이저 삼각주 위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저강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요르바족의 오요 왕국, 이페, 그다음에 하오사 도시국가, 그다음에 베냉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베냉이 이제 성장할 때 오요 왕국과 누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6세기에 제작된 베냉의 포르투갈 군인 청동상이 굉장히 유명한 그 베냉의 대표적인 아까 청동두상과 함께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냉 왕국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오요 왕국이 지금 보이죠. 다오메이 옆에 오요 왕국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요르바 왕국들이 지금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저 삼각주 국가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저강 우측으로 누페 왕국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1800년대엔 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오요가 다오메이를 이제 침략해서 정복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오요 왕국의 세력이 굉장히 컸겠죠. 그 다음에 누페 왕국과 베냉 왕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여기 4번에 보면 1835년이죠. 이때는 오요 왕국이 어, 이제 다오메이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제 함락되죠. 정복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오메이가 세력이 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다라든가 코토노보라든가 프로토노보 이 지역에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오요 새로운 오요가 생기고 이바단 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르바족의 왕국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베냉 왕국이 보이죠. 근데 이제 1890년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다오메이가 더욱더 성장하고 오요 왕국이 좀 이바단 왕국이 이제 세력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베냉 왕국의 그 당시의 내용입니다. 베냉 왕의 모습이 오바의 모습과 함께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면은 지금 그 베냉 시티에 들어갈 때 보면은 어, 영국군이 발견한 것인데 이게 인간을 희생제의로 제물로 쓴 게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냉의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게 됐죠.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오도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국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이죠. 자, 여러분,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눈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 계속해서 어, 어, 64번째 PPT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의 내용은 좀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건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탁하건대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만 나이의 정치 경제를 풀어나갈 때 상당히 아주 어, 그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놓고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인터넷 조사도 해가면서 나만의 노트 필기를 좀 잘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